자, 2단원이고요. 독서와 쓰기입니다. 일단은 이런 내용들 좀 읽어보시는 게 많이 도움은 돼요. 다만 여러분이 좀 와닿지는 않을 텐데, 그래서 우리 이번 3월 모의고사 그리고 고3 학생들 모의고사 문제들을 풀 기회가 있을 거고, 그럴 때 제가 수업 시간을 잘 정리해 드릴 테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일단 교과서는 이렇게, 교과서 이제 본문 내용 가지고 출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본문 내용 가지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절망의 시간에서 만난 눈물겨운 제자 황상. 이름이 황상이야? 봅시다. 만남은 만남이다. 언어 유희죠. 드립이죠. 만남과 만남이 발음이 똑같네. 만남. 직업병인데 이건 볼게요. 잠깐만. 얘들아 봐봐. 만남은 어떻게 발음 나죠? 일단 만남이 되잖아. 그 다음에 만남이 되네. 자, 이거 뭐예요? 여러분 시험범위니까 평파열음화, 음절 끝소리 규칙, 교체죠. 자, 두 번째, 뒤쪽에 있는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앞쪽에 있는 얘가 미음으로 바뀌었잖아. 이거 뭐라고 그러죠? 비음화. 역시 교체죠. 오케이. 결국엔 발음이 똑같고 맛이 있다. 이렇게 갔네. 누구는 일생에 잊을 수 없는 몇 번의 그런 경험을 하고요. 일단은 그 경험에서 시작됐다는 것도 보입니다. 몇 번의 만남이 인생을 바꾸고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그 만남 이후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나일 수가 없고, 어떤 사람은 그런 만남 앞에서도 길 가던 사람과 소매치듯 그냥 가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만남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건 아니래요. 일단 만남 주제네. 고장난명이라고 사자성어, 이거는 출제될 수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그러니까 고장난명, 손바닥 하나로는, 그러니까 고고하다 또는 고독하다의 고자, 그러니까 혼자서 장, 손바닥 장이에요. 그래서 손바닥 하나 가지고는 난명, 소리를 내기 힘들다야. 손바닥 하나로 소리 어떻게 내? 이렇게 손바닥 두 개여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손바닥 하나로는 소리를 내기 힘들다, 고장난명. 왼손뼉으로는 소리를 짝짝 낼 수 없다. 결국엔 만남이라는 것도 그렇죠. 혼자서는 만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그런 한 번의 만남이, 잘 들어. 일단 첫 번째, 만남이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여러 가지 의미를 던지는 거예요. 근데 만남은 첫 번째 요소, 둘 이상의 사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되게 중요한 경험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한테 있어서 그런 경험은 뭐냐면, 다산정약용과 황상이래. 갑자기 조선시대가 돼버렸네. 왜지? 자, 아마도 이거 고사에 대한 인용 아니었을까? 시골의 학구, 주석을 보니까 학구는 아마 공부하는 사람 뭐 그런 것 같죠? 주석 어디 있냐? 그래서 시골의 학구에 불과했던 황상이 쓴 문집을 보면은 그런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 들어. 이 화자는 아마 현대인이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현대의 화자인데 과거의 기록을 보고, 또는 과거의 어떤 수필들을 보고 뭔가 감명을 받은 거고, 그게 정약용과 황상의 만남 아니었을까? 자, 그러면 이제 황상이라는 인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정약용이야 유명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지만 황상은 모르니까 15살에 다산 정약용을 처음 만났어요. 다산의 상황은 귀양 온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거 잘 모르는데 설명을 해줄게. 이게 귀양으로 오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귀양으로 오면 살아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귀양 와서는 그 지방의 한 지역 동네에 가서 한 집에 얹혀 살아야 돼요. 됐죠? 그럼 귀양 온 사람 괜히 잘못 엮였다 골치 아파지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받아주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일단은 주막에서 살았던 거야. 다산은 갈 곳도 없는 상황이야. 그래서 지금 다산의 상황이 나왔죠. 지금 다산의 상황은 귀양 온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사람들이 안 받아줘. 갈 곳도 없어. 골치 아픈 상황이에요. 계속 봅시다. 계속해서 이제 중간, 황상은 강진 고을 아전의 자식이었어요. 자, 이거 좀 알아야 되는 게 지방 관료와 중앙 관료가 있었어요. 이거 잠깐 설명을 하고 갈게요. 개념을.
우리가 국사 시간에 배웠을 텐데요. 조선이 있다고 치면 조선을 너무 이상하게 그려놨다. 야. 조선이 있다고 치면 이렇게 얘네도 지금의 서울, 지금의 한양이 있었을 거고 여기에서는 당연히 왕을 모시면서 중앙에서 관료 생활을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지만은 당연히 그때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등등의 이런 지방의 한 지역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방도 정치 권력이나 행정 권력에 의해서 통제해야 됐기 때문에 지방 관료가 있었을 거야. 그런데 당연히 지방 관료가 거기서 계속 해먹으면은 지방에서 군벌이라든지 세력을 만들어 버려요. 그러다 보니 과거 시험 같은 걸 쳐서 중앙에서 지방 관료를 일반적으로 파견을 했고 때때로 지방 관료가 중앙 관료가 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거는 거의 없었고요. 보통은 한번 지방 관료가 되면은 계속 지방을 돌고 돌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지금 나왔다시피 과거 시험을 쳐서 합격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 밑에서 지방 관료들의 하급 관료가 있었을 거야. 이 사람들은 그 지역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세습도 됐어요. 왜? 그 아버지의 일을 맡아서 하는 게 아무래도 안정감을 줄 거니까. 약간 그런 특색이 있다고 하면 돼.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중앙 관료나 파견된 지방 관료들은 보통 과거 시험으로 온 사람들이고 예를 들면 정약용 같은 사람이겠죠. 반면에 아정같이 지방 관료를 보좌하는 하급 관료들은 보통의 그 지역 사람들이고 세습이 됐었고 여기서는 황상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둘 다 관료와 관련은 되지만 한 명은 귀양했고 한 명은 아직은 관료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서울에서 온 훌륭한 선생님이 아전에 아이들 몇 가르친다는 말을 듣고 주막집을 찾았어요. 그럼 봐. 이 훌륭한 선생님이 누구겠어요? 서울에서 온 사람 누구밖에 없겠어. 강진 촌동네 왜 왔겠어요? 정약용이죠. 그리고 얘도 어쨌든 관료가 될 사람이고 좀 하급이지만 양반은 양반이었으니까 배우러 간 거죠. 그러면서 배우고 있었어. 7일 때 되던 날 다사는 수업을 마친 황상을 붙여놓고 얘기를 하는데 황상이가 조금 뭔가 부족하거나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황상이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황상이가 대답을 해요. 일단 자기인식이 좀 되는 사람인 거죠. 또는 겸손일 수도 있어. 저 공부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고 다사는 그래서 아유 잘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난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뭐라 그러지? 요즘은 이제 이런 자기계발서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도 이거 약간 지금 생각해보면 잘 이용했던 것 같은 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 수험생활 할 때요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 시작할 때 썼었던 글귀가 있어요. 기억하고 있을까? 서울대 존나 창피한데 쓸게요 그냥. 법학 맞나 이거? 오랜만에 한자 쓰니까 안 쓰네. 합격 합자 이렇게 쓰고 아마 격자를 이렇게 쓰던 거 했었을 거. 뭐 개판이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때 제가 목표가 서울대 법대였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 시작할 때 항상 이거를 쓰고 시작을 했던 것 같고 우리가 시험을 받으면 1페이지에다가 저는 이름도 이름이지만은 항상 이걸 쓰고 시작했던 것 같아. 결국 서울대 법대는 못 갔어요. 근데 희한하게 제가 이제 08학번인데 그때 등급제 수능이면서 서울대 법대 것이 빵꾸가 난 거야. 제 점수로 서울대 법대를 비빌 수 있는 점수가 되긴 했어요. 근데 쫄아가지고 이제 점수 낮춰서 대학을 쓴 것도 없잖아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막 자기계발서들 보면요 그런 얘기 하거든. 일단은 간절하게 막 바래봐라, 간절하게 막 써봐라, 해봐라.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어느 정도 통하는 게 뭐냐면 자기 암시고요. 자기 암시의 결과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기 자신을 계속 이렇게 인식하고 있으면 그런 사람이 돼버려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이렇게 생각하면은 또 그런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다산의 이러한 모습이 조선시대지만 지금에도 통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가 되고 싶잖아.
그러면 사기치라는 게 아니라 거짓말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 선언을 하고 어떻게 보면 사기고 거짓말이지만 자기 자신을 속이고 근데 그 속인 게 결국 진짜가 되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시작은 뭐냐?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을 뭔가 설정하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은 고1이기 때문에 뭐 서울대를 뭐 당장 서울대생은 아니잖아. 근데 내가 당연히 서울대생인 것처럼 스스로를 인식시키고 보면 서울대생이 되기 위한 과정을 하나씩 밟겠죠. 약간 그런 자기 선언이자 자기 암시이지 않을까. 여기서 문득 그런 게 떠올라서 말씀드려봤어요. 그런데 자 여기는 좀 맥락이 다르긴 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겸손을 오히려 칭찬하죠. 즉 무슨 얘기야? 즉 교만하지 말란 얘기죠. 항상 모든 문제의 원인은 뭐야? 민첩하다, 총명하다라는 교만 때문에 생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랑 약간은 방향은 달라.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죠. 내가 여기서 얘기한 이거는 뭐냐면 교만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교만이 아니라 방향을 정하라는 거고 목적을 정하라는 거고 목표를 정하라는 거고요. 하지만 그 목표가 나의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곳인 건 괜찮지만 그렇다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교만하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보면 척척 외우는 아이들은 그 뜻을 깊이 음미할 줄 모르니 금세 잊고 말아. 그러네. 오히려 천재들이 결국에는 학업 성취가 떨어진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제목 가지고 바로 지어내는 사람 똑똑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똑똑한 거는 경박하다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만 던져주면 알아먹는 굉장히 이 영리한 사람들도 결국에는 뭐야? 곱씹지 않으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야. 더군다나 너는 그러면 너의 그런 겸손한 문제를 알고 해법을 찾아 노력하고 있으니 당장은 늦더라도 너는 결국 대단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방향을 준 거죠. 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이런 건 것 같아요. 첫 번째 뭐라고? 자아성찰하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어요. 이 사람의 우둔함은 장점이자 단점이죠. 하지만 장점에 초점을 두자는 얘기인 겁니다. 단점보다는. 그러면 결국에는 너는 우둔함이 우직함이 될 것이고 결국에는 우공이산 뭔가 이뤄낼 거란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해법도 제시해주고 있네요. 일단은 부지런히 살라는 겁니다. 일단은 근면하게 살아봐라. 그게 너의 장점이니까. 자, 그러면 구체적인 방법으로도 갑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근면하게 살 수 있을까? 너 마음을 다잡아서 딴 데로 달하지 않도록 꼭 붙들어 매야지. 자문자답인데 저는 이 말이 딱 지금 통했어요. 어디랑? 여기랑.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러분 봐. 내가 그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 암시를 하고 속이란 얘기일 수도 있으나 그보다는 뭐냐면 이렇게 하면은 내 목표나 내 삶의 방향이 명확하게 설정이 되고 그런 방향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야? 마음을 다잡는 하나의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게 마음을 다잡는 방법이었던 거고 이 사람은 그 마음을 다잡는 방법을 이제 차근차근 가르쳐 주겠죠. 그렇게 황상은 마음을 다잡는 방법을 통해서 항상 부지런하게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 다사는 강진에서 19년에 걸친 긴 귀향살이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갔고 그럼 이제 잊고 살아야 되겠죠. 다사는 강진을 떠나면서 봐봐 19년 동안 있었죠. 그러면 아마 이 제자와의 관계도 꽤 오래됐겠죠. 제자들과 만났어요. 그래서 야 우리 한번 개를 묻자 뭐 단톡방 만들자 이런 걸 했겠죠. 요즘으로 치면 이게 단톡방이야 얘들아. 그 후로도 한 번씩 단톡했고 그런데 다산이잖아. 다산 정약용. 그러니까 그 다자 그 다가 차 다자였으니까 차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주기도 했고
그런데 어떻게 다산이 있던 강진이 없어졌어. 그게 다산 초당이었던 거고 당연히 주인이 없으니까 황폐해지겠죠. 황상이 그리우다 보니 스승님과의 추억이 깃든 다산 초당을 갔을 거고, 그래서 스승이 손수 파서 생긴 정석이라는 두 글자, 즉 흔적, 추억을 기리면서 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스승이라는 위대한 존재가 남겨놓은 흔적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도 서글프고, 그리고 다시 또 18년이 지나서 진짜 오래 사셨네. 강진 와서 19년, 서울 갔다가 또 18년. 그러던 우리 황상이 다산을 찾아왔어요. 둘 다 굉장히 이제 늙었겠죠. 그리고 회혼례, 아마도 이제 나이를 깨먹고 뭐 60에 다시 결혼하는 그런 게 회혼례 같은데, 살아계실 때 한 번만이라도 얼굴을 뵙자는 생각에 그가 다산을 찾아왔습니다. 둘 다 이제 중년이 됐고 노년이 됐겠죠. 다산은 죽기 직전이에요. 15이었던 소년 황상은 몇 살 됐어? 50 됐어요. 50. 와. 15살이 50.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나이에서 이제 50이 된 거야. 나보다 많이 형이에요. 50살이면. 할배죠, 할배. 15이던 여러분이 이제 할배가 됐어. 할배가 됐잖아, 진짜. 15 소년이 쉰을 눈앞에 둔 중늙은이 됐잖아. 할배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상늙은이에요. 뒤지기 직전이에요, 이제. 다산은 정신이 혼미한 중에서도 아이고 우리 제자가 다 늙어서 찾아왔네, 작별이 아쉽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선물이라도 주고, 그런 헤어지는 장면 보면 글 쓴 사람은 그 글을 읽으면서 가슴이 먹먹해지고, 다산은 세상을 떠났고 황상은 그 스승님의 장례를 또는 죽음을 슬퍼하면서 상복을 입고 고향으로 지나갔습니다. 여기까지 흐름. 결국에는 이제 다산과 황상에 쭉 이어지는 스토리텔링이 이어지고 있고, 자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뭘까 볼게요. 이제 황상은 이제 스승이 죽고 10년이 지나서 다시 두릉을 찾았고요. 다산의 아들 정학연이가 갑자기 나타난 황상을 보고, 그러니까 아마 두릉이라는 곳이 아까 거기 정약용이 돌아가신 그곳이겠죠. 너무나 반갑죠. 왜? 아버지의 제자가 아버지 돌아가신 뒤에 10년 뒤에 왔다면 얼마나 그게 애틋해요. 우리가 아무리 친한 사이더라도 심지어 가족 간에도 오랜만에 얼굴 보면 참 반갑고, 근데 가족은 그래도 자주 보잖아. 더군다나 가족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까지 자기 아버지를 그리면서 또는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온다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황상은 이제 예순이에요. 18일씩이나 예순 먹은 할배가 걸어서 왔다니까 대단하죠. 감사하죠, 당연히. 그리고 그의 손에는 10년 전의 부채가 아직도 들려 있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그리고 그 아들도 상당히 학문에 조예가 깊었던 사람이니까 답례로 아버지 부채에 시를 써주었고, 그리고 이제 두 집안은 이렇게 집안끼리에 단톡방 맺어가지고 또 애틋한 그런 아름다운 만남으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렇게 황상과 정약용의 아들인 정학연, 정학유 형제의 아들, 손자 이어지는 그런 가문의 만남이 지속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두 집안의 노인의 성명과, 두 집안 노인은 누구겠어? 아마도 스승이었던 정약용과 황상이겠죠. 그리고 그 자손들 대대로 이어진 두 가문의 만남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황상은 61, 정약용 아들은 66이요. 다 늙은 할배예요. 이제 곧 죽겠죠, 이제. 그러면서 계속해서 살아간다는데, 오로지 부지런하면 된다던 스승의 따뜻한 가르침이 어떻게 모습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봐봐, 정약용이라는 사람의 평생에 있어서, 황상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평생에 있어서의 삶이 정약용에 되게 중요하게 들어와 있었고, 황상은 그렇게 자신 없던 15 소년에서 아마도 한 가문을 일구고 자기 역할은 다하는 성인으로 성장을 했겠죠. 그런 어떤 좀 아름다운 제자와 스승 간의 관계를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정약용의 일화 고사를 통해서 이 작가가 다시 한번 재해석했습니다. 자,
자, 스토리텔링 다시 한번 정리하면 황산과 다산이 만났는데 그 만남은 사실은 되게 가벼운 만남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던 황상의 걱정에 대해서 다산이 해법을 제시했고, 그리고 그렇게 19년, 18년이 지난 그 뒤에도 극진이 황상이 모셨고, 그렇게 정약용이 죽은 뒤 10년 뒤에도 계속해서 만남이 이어지고, 이게 가문의 만남으로 이어지는 그런 서로의 인연, 되게 아름답게 보는 그런 서로의 인연을 주제로 다시 한번 재해석한 그런 글입니다. 정리 잘 하시면 되겠고, 이 정도 내용 해석 정도면 충분히 우리가 마무리 잘 된 것 같고요. 이제 약간 수필의 성격이지만 동시에 비문학적 성격이 있어서 비문학 소재로 여러분이 내용적 중요성 때문에 여러분한테 잘 다뤄드린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 학습 활동에 있는 이런 지문들이 선생님께서 수업을 안 하셨는데 갑자기 툭툭 튀어나와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 한번 지어볼게요. 자, 독도는 숨겨진 자원의 보고래. 그러니까 독도에 메탄하이드레이트라는 자원이 있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해양 자원 개발이 활성화되고 우리나라 되게 자원 없다고 우리가 되게 힘들어하는데 석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 더군다나 한일 공동 수협 같은 경우에는 되게 경제성 있는 석유가 있는데 한일 협정 때문에 공동 시추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일본 애들이 이거를 법적 분쟁으로, 그러니까 국제법적 분쟁으로 끌고 가려고 지금 미루고 있는 상황이거든. 뭐 독도는 두말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역사적으로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든. 그래서 일단 글의 주제는 독도로 갑니다. 독도로 갑니다. 잘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묻어놓고 독도는 우리 땅일 수도 있어. 그리고 그게 우리의 민족의 한이 될 수도 있겠고 역사적인 인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더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가 있었고 이렇게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그리고 러시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굉장히 골치 아픈 관계예요. 왜? 러시아는 미국과 G2였죠. 중국은 지금 미국과 G2죠. 1980년대까지는 일본이 경제적으로 G2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한 번씩은 반 2장 정도 하는 애들, 전교에서 부통 정도 하는 애들이 러시아, 중국, 일본인 거야. 그 사이에 껴 있어요. 일통은 미국이고 계속해서. 그럼 얘네들 사이에 낑겨가지고 되게 지금 피곤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앞으로 미래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여러분이 뭐 이의지라든지 이런 걸 배울 거 아니야. 지리 시간에 이런 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일본하고 이렇게 겹치거든, 이런 데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겹친 구역이기 때문에 협정을 맺은 거야. 공동 개발을 하자고. 실제로 그래서 7광구라는 게 있어요. 이 7광구는 매장량이 어마어마합니다. 문제는요, 이게 공동 개발을 해야 돼. 그게 협정이야. 일본 애들은 이미 깨달았어요. 우리가 이 협정을 맺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한테 좀 더 유리했는데 현재 지금 국제법이 변해감에 따라서 일본 쪽이 좀 더 유리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애들은 공동 개발을 지연시켜버려. 그리고 협정이 만료되면 연장하지 않고 자기들이 독자 개발을 하거나 중국 애들하고 이거를 처먹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메탄 하이드레이트도 하이드레이트인데 얘는 자원화하기까지는 기술적인 미래가 좀 더 있는 거거든. 오히려 지금 당장 석유가 매장된 7광구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요즘 되게 주목받고 있는 소재들이니까 관심 있게 봐두십시오. 자, 그래서 독도의 묘사, 그리고 독도의 가능성, 심지어 독도에 있어서의 강조, 그 중에서도 주제는 독도에 있는 자원 메탄 하이드레이트죠. 그래서 어떻게? 메탄 하이드레이트는요, 셰일가스와 더불어 석유, 천연가스 대체할 미래 에너지 자원인데, 이거 잠깐 얘기해 줄게 얘들아. 우리가 셰일가스라고 하면요 착각을 하는 게, 이건 가스가 아니야 얘들아. 가스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봐봐, 지금 보면은 이 석유가 묻혀 있는 곳을 보면 이런 식으로 뭔가 석유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 보통 맨 아래는요 지하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석유가 깔려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보통 천연가스가 깔려 있어. 보통 이렇게 액체 상태나 기체 상태의 층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 그리고 이 밑은 이제 고체의 안반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겠죠. 이게 보통의 상태인 거야. 그런데 셰일가스는 뭐냐면 얘가
이 세 가지가 뒤섞여 있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가스와 석유와 물이 진흙, 즉 셰일층 안에 얘네가 막 뒤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과거에는 기술이 없어서 못 뽑아냈는데 이제는 고압의 물로 얘를 막 쏴. 그럼 얘네들이 물의 용해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물의 용해가 됐으니까 얘를 뽑아 올리잖아. 그럼 여기 있는 것처럼 제일 아래층에는 물, 중간층에는 석유, 제일 위층에는 가스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러니까 사실상 셰일가스와 석유 천연가스는 같은 거예요. 두 개는 같은 거라고. 아시겠어요? 다른 게 아니야. 얘네는 아예 같은 거야. 근데 메탄은 달라요. 메탄은 아예 다른 종류의 자원이야. 셰일가스랑 석유 천연가스는 같은 자원이야. 다만 매장의 형태가 다를 뿐이야. 얘는 정확하게 지하수와 석유와 가스가 층분리가 돼 있는 거고, 셰일가스는 뒤섞여 있어서 그걸 고압의 지하수로 쏘고 나면 그 물에 의해서 아래쪽에 물, 그 다음에 석유, 그 다음에 얘가 가스, 이렇게 얘를 다시 재구성할 수 있는 기술만 있으면 개발이 되는 거고, 재구성해서 개발이 된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당장 얘가 7광구에 있다니까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사실 오히려 더 먼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장 오히려 7강구가 더 문제인 거야. 계속해 볼게. 현대 울릉도와 독도 주변에는 메탄하이드레이트가 있는 것 같대요. 계속해서 볼게. 이달락. 1992년 한국과 러시아는 오호츠크의 지질구에서 나타난 특성이 동해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밝혔고, 그래서 동해에서도 메탄이 있다고 보였어요. 분지 지형이 있는데 그런 지질적 특성 때문에 메탄하이드레이트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많이 된다는 겁니다. 3달러. 자, 우리나라는 그래서 2000년대부터 탐사를 기울였고 결국 가능성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결국 메탄하이드레이트를 발견을 했대요. 결과적으로 굉장히 가치 높은 거라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실용적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마지막 5달러. 우리나라는 이런 문제가 있고 메탄하이드레이트가 대안이 될 수 있죠. 더군다나 요즘은 원자력 발전소 폭발해가지고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친환경 원료들이 해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독도는 단순히 어떤 영토적 문제도 있겠지만 자원과 우리의 미래 가능성적인 측면에서 유의미하다라고 하면서 마무리됐고, 이 정도 여러분이 이해해서 구조 잡는 연습을 하셨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정리하시고 나머지 내용들은 방금 읽은 내용 바탕으로 정리할 수 있으니까, 자 2단원의 1단원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교과서의 2-2단원은 독서 소재라기보다는 이거는 지금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제 수행평가 관련해가지고 나오거나 또는 지금 여러분 입시 때는 빠져야 될 건데 옛날에 독서활동 같은 거를 생기부에 기록했었어야 됐거든. 사실은 이제 독서활동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됐어? 그래서 독서일지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과정을 설명하시는 건데 독서활동이 지금 생기부에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 교과서가 한 7년 전 교육과정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좀 들어가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그냥 안 다루시거나 수행평가로만 다루시는 상황 정도거든.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는 더 이상 자세히 다루진 않을게요. 왜냐하면 이거는 뭔가 답이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여러분의 독서 학습지 혹은 독서 활동지를 작성하는 그런 과정에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딱히 개념적으로나 또는 여러분이 뭐 내신에 출제할 만한 포인트가 문항으로 만들기 너무 애매한 주제들이 많아서 이 부분은 어차피 내신에 출제 안 될 확률이 높고, 출제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대부분 학습활동이나 아니면 생기부에 들어가는 독서활동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내신 시험 대비로 교과서 강독 정리하는 수업에서는 이 내용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다만 이제 장문과 관련해가지고 이런 장문의 개념들이 있어요. 이 개념들은 또 출제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수업을 개념 정리에 좀 초점을 두고 잠깐 정리하고 마무리 짓는 형태로 갈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게 잘 들어. 나중에 대학에 가면 연구윤리로 관련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들 대학교 1학년 때 대학에서 글쓰기 수업을 배워요.
근데 무슨 글쓰기냐면 결국에는 논문 쓰는 건데 잘 들어. 제가 맨날 하는 얘기지만 우주의 지식의 총량을 무한대라고 놓고 봤을 때 우리 인간이 지금 발견해낸 건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걸 좀 확장을 해볼게. 그럼 현재 우리 인간이 발견해낸 지식을 이만큼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잖아. 여러분이 대학을 졸업하면 학사학위를 따는데 보통 학사학위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물론 일부 전공을 하게 되면 이쪽으로 좀 더 치우칠 수는 있어. 이런 게 보통 학사학위인 거야. 그러니까 학사학위까지는 사실 전문성이 딱히 있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석사를 하게 되면 어떤 한 분야를 딱 정해가지고 인류 지식 끝까지 가는 게 석사입니다. 마지막 박사는 인류 지식이 없는 점 하나를 찍어내는 거예요. 인류 지식이 없었던, 역사적으로 없었던 점 하나를 찍어내는 게 이게 박사야. 그럼 결국에는 점들이 모이다 보면은 선들이 되죠. 그렇게 인류 지식이 한 차원 더 진보하고 발전해 나가는 거거든. 그럼 결국 우리가 논문을 쓴다는 건 무슨 얘기고 연구를 한다는 건 무슨 얘기인 거냐면 잘 들어. 이미 기존에 있던 지식이나 논문이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럼 기존 지식이나 논문은 이미 연구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리스펙을 할 필요가 있는 거고 따라서 우린 이것을 인용이라는 형태로 리스펙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는 이건 인용이라는 형태를 정확하게 알고 써야 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인용이라는 형태를 정확하게 쓰지 않으면 얘는 절도가 되고 다른 말로 얘를 표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학을 나왔다는 건요. 인용과 표절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인용하면 얘는 윤리를 지킨 게 되지만 표절하면 얘는 부도덕한 겁니다. 됐어? 그래서 이 부분을 가르치는 거고 어떻게 책임감 있게 쓸 거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인용하는 방법을 배우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 학교 선생님께서 설명을 하실 거고 자 인용 보이시죠 여기 봐봐 내가 인용을 했잖아. 뭘 알려줘야 돼? 무조건 출처를 밝혀야 돼요. 출처를. 이거는 습관을 들이세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제가 그림도 복사하면 그냥 쓰는 게 아니야. 제 교재 쓸 때 항상 제가 출처 밝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스스로 만들어낸 거면은 인용을 표현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만든 거니까. 하지만 이미 나와 있는 기출문제를 가져왔다든지 교과서에 어떤 장면을 갖다 온다든지 또는 인터넷을 검색해서 나온 글이 있다든지 또는 어떤 그림을 따왔는데 내 그림이 아닌 경우에는 무조건 출처를 밝힙니다. 그래야만 해요. 그래야 절도가 아니야. 알겠어? 그래서 얘는 출처를 밝히라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출처를 꼭 밝혀라 해요. 출처가 없으면 그거는 절도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 내용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한 얘기인 거고 그래서 절도냐 아니냐는 윤리적 문제잖아. 그래서 윤리에 대한 얘기까지도 이어지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었죠. 다른 사람 글을 내가 쓴 것처럼 꾸미지 않았는가? 너 이거 인용이야 아니면 절도야? 어떻게 하면 인용이 된다고요? 출처를 밝혀주시면 인용이 되는 거예요. 출처가 없다면 절도입니다. 동시에 내가 어떤 글을 쓰게 되면 분명히 상대방도 영향을 받는 거거든. 그래서 나의 영향력에 대해서 고려를 했느냐 이것도 되게 윤리적으로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이라고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끼칠 영향까지도 고려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를 고려해야 되는 가? 첫 번째, 왜곡, 과장, 축소했는지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절도했냐 안 했냐는 거예요. 세 번째, 무례하거나 저속했냐, 문법 제대로 밝혔냐, 타인한테 감정적으로 불쾌함을 줄 수 있지 않았느냐 이런 요소들을 고민해보라는 거고 딱 이렇게 5개 객관식 선지로 내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암기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할게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팩트 그대로 얘기하라고 왜곡, 바꾸거나 오버하거나 줄이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뭐 하라고? 절도하면 안 되고 인용하시라고요. 세 번째 당연히 욕설이라든지 예의 없으면 안 되겠죠. 감정도 중요하죠. 규칙 같은 문법 같은 것도 지켜줘야 되겠죠. 이렇게 5가지 정리해 놓으시면은
윤리 점검 5가지 선지 출제되는 객관식 문제 대응이 충분히 되실 거고, 나머지는 뭐 상식적으로 읽어보시면 해결될 문제라서 쭉 넘어가고요. 다만 상식이지만 우리가 좀 놓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서 여기 110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이게 장문의 과정이라는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 이거를 이제 교과서마다 조금 다르게 쓰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옆에다가 제가 비슷한 표현을 바꿔 쓸게요. 자, 1단계인데요. 1단계는요. 계획하기 단계예요. 그래서 계획하기 단계에서 일단은 글부터 쓰라고, 주제부터 정리하라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용을 생성하는 단계예요. 또는 내용을 수집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먼저 수집하고 그 다음에 생성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수집, 생성이야. 자, 그런데 생성 전에 뭐냐면, 잘 들어, 내용을 바로 쓰는 게 아니라 먼저 논리적 구조부터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용을 수집했으면 구조를 갖추고 그 결과 세 번째 뭐 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 다시 정리합니다. 맨 처음 뭐 하라고? 계획 잡고요. 두 번째 수집한 다음에 구조를 짜고, 그리고 나서 표현하라고. 마지막 어떻게 해야 돼?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고쳤어야죠. 그래서 교과서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 교과서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첫 번째 계획하기 단계, 두 번째 수집하고 구조 처리하는 단계, 세 번째 글로 표현하는 단계, 마지막 네 번째 고쳐 쓰는 단계까지 점검하라고 4단계로 구성해 놨으니까 이 4단계를 기억해 놓으시면 역시 4개 선지 5개 선지 만드는 객관식 선지 대응이 되겠죠. 필기해 놓으시고요. 왜냐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저걸 알고 있고 모르고 있고가 문제 상황, 시험 상황에서 딱 마주했을 때 그래도 뭔가 머릿속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를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장문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자, 수필입니다. 바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거고 같이 볼게요. 처음, 어린 시절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자, 이런 수필은 일단 자신의 경험에서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구조니까 어디까지가 경험인지 보면은 처음 경험이죠. 뭐가 될래? 당연히 가물가물하지. 먼저 어떻게 알아? 그리고 이 사람은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나 봐요. 이유는 피아노가 좋아서. 이유는 뭐라고? 잘해서가 아니라 좋아서. 자, 봐봐. 뭐가 될래? 왜 이게 나오는지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고1이잖아. 그렇죠. 사실 우리 고1의 현재 순간의 삶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 현재 삶도 사셔야 돼요. 하지만 결국에는 고등학생이라는 삶은 시간이 정해진 거거든. 대학생도 정해져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단계마다의 삶이 있어요. 뭐 남학생들은 군대가 있을 거고요. 그런 얘기야. 그럼 고등학교, 대학, 그리고 이후에 너희의 삶 어떻게 할 거야가 되는 거고, 사실 우리가 현재 삶도 살지만은 미래에 대한 준비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고민의 시작이죠. 그래서 나는 어땠다고?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었대요. 재능이 있진 않았대요. 그리고 나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졌대요. 이유는 부모님께 부담이 될 것이라서. 그리고 나는 부담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피아노 자체를 안 하려고 했고, 그런 나의 피아노로 시작된 나의 살의 경험이 살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유는 여러 가지죠. 첫 번째는 부모님께 부담, 두 번째는 성적이 모자라서, 세 번째는 사람들의 평가가 두려워서, 네 번째는 실증 나기도 해서. 그래서 삶을 생각해 보잖아요. 포기의 역사라는 거야. 그리고 그 역사는요, 역설적으로 포기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진짜 문제를 알게 됐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요. 왜냐하면 포기라는 건 어떤 현상이에요. 그러면 내가 인걸 이렇게 잡았지만 사실은 여러분 봐봐. 나의 문제 때문에 포기하게 된 거일 수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포기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깨달은 것도 맞지만 반대로 나의 문제가 원인이었기 때문에 포기를 한 거야.
포기를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문제였구나 깨닫게 되기도 하는 거죠. 됐어? 그러니까 포기의 이유는 나의 문제 때문인 거고 반대로 포기의 경험의 결과 나는 나의 문제를 알게 됐죠. 나의 문제는 뭐였던 거예요? 실패가 두려워서 포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면 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으면 되는 거야? 실패에 두렵더라도 내가 더 사랑했으면, 실패가 두려웠더라도 싸워봤으면, 실패가 두려웠어도 달걀로 바위를 치는 심정으로. 그래서 나는 두 가지 감정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보지 못했으니까 자신의 꿈에 향해 도전함에 처절하게 실패한 사람들을 보면 첫 번째는 오히려 질투, 즉 부러움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으니까. 동시에 나는 존경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악플은 어떻게 보면 부러움일 수도 있어요. 악플은 누군가 나한테 디스, 부러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나한테 안 좋은 얘기하면 너 나 부럽니?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도 멘탈 자기에 참 좋은 방법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야 알았대요. 포기의 역사보다는 실패 역사가 아름답다는 것을. 왜? 결국 봐봐, 실패를 하면 뭔가가 남거든요. 경험이 남고 시행착오가 남고 데이터가 남고, 그럼 얘네 결국에는 확률을 높여주거든. 아니면 최소한 이거예요. 아쉬움이라도 남질 않지. 왜? 시도를 해봤으니까. 그런데 포기는요, 데이터도 남질 않고요, 동시에 아쉬움은 남아요. 왜? 안 했으니까. 그럼 봐봐, 포기하는 것보다는 시도해서 실패하는 게 훨씬 낫죠. 그 얘기예요. 즉,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 저도 생각을 해보면요, 저는 고등학교 자퇴를 2번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고등학교 학업을 2번 포기했던 거죠. 그리고 대학교도 2번 자퇴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를 3번째로 들어간 대학이야. 그러니까 대학교 학업도 어떻게 보면은 2번 포기한 거죠. 그러면 대학교 바뀔 때마다 과도 바뀌었으니까 진로도 계속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진로도 계속 포기한 거예요. 심지어 나는 군대도 중간에 그만두고 싶었어. 그런 얘기야 사실은. 그러니까 나도 한 20대 중반까지는요, 내 인생의 어떤 제일 큰 문제 또는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포기였다는 생각을 했고, 근데 너무 그 생각에 또 얽매이는 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또 군대 갔다 와서 재수학원을 다녔는데 저는 그때 그 재수학원을 빨리 바꿨어야 돼. 지금 생각해보잖아, 정말 그 재수학원은 최악이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재수학원을 바꿔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또 이게 안 맞다고 재수학원을 바꾸는 게 쉽사리 내 인생을 포기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야. 더군다나 제가 군대 입대 전에도 공부를 좀 했었고 군대 제대한 후에도 수능 공부를 했으니까. 근데 저도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수험생 여러분 보시면은 언제쯤 보통 꺾이냐면 빠르면 6월 꺾이고요, 늦어도 9월 10월에는 보통 꺾여요. 체력이 떨어지면서 멘탈도 같이 터지고, 공부라는 게 되게 밸런스가 딱 맞아서 순탄하게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럼 누구나 공부하는 과정에 인생의 삶의 과정에 항상 문제가 터지는데, 문제는 그게 체력 좋을 때는 버텨가. 그런데 수능날은 다가오는데 체력은 떨어지고 뭔가 원하는 상태가 되질 않으면 불안해서 심적으로 더 체력이 깎이면서 결국 무너지니까 결국 9월 10월 되면 공부는 안 하는데 스트레스만 뒤지게 받고 있어요. 너무나 진짜 안타까운 일 아니니? 차라리 공부를 해서 스트레스 받으면 몰라. 공부도 안 하는데 스트레스만 받아요. 그렇다고 노는 것도 아니야. 그냥 시간만 지나요. 그 경험을 했잖아. 그럼 난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 내가 뚝심이 부족하고 근성이 부족해서 실패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럼 사실은 오히려 군대 갔다 와서는 빨리 재수학원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거기에 또 얽매여 있었던 그런 경험들도 있거든. 그래서 그 과정들의 진행 결과 서울대를 와서도 복수공부도 하고 이런저런 학과 수업들도 들어보고 학교를 다니면서 직업도 여러 차례 가져보고 바꾸기도 하고 막 했었던 것 같다. 결국 그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결국에는 내 삶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걸 20살 때 찾아버리면 얼마나 재미가 없어요. 왜?
우리가 100세까지 산다고 생각을 해보자. 20살에 찾잖아, 내 인생을. 80년 동안 더 이상 내 인생에 대한 궁금증도 없어. 호기심도 없어. 가능성도 없어. 결정돼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게 재밌을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요, 저는 제 인생이 되게 흔들림도 많았고 장애물도 많았고 그래서 너무 힘들 때도 많았는데 다시 돌아 생각을 해보니까 인생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거는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여전히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거는 되게 기대도 되고 호기심도 있는 거거든.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지만. 그런데 내일이 뻔하고 모레가 뻔하고 60살까지 70살까지 뻔하고 앞으로 100살까지 살 때 100살까지 인생이 뻔하다 뭐하러 살아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삶인데.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미래를 알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모르는 게 더 행복일 수도 있는 거고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하지만 그 실패가 결국에는 내 삶의 과정이고 내 인생을 찾아가는 과정이고 결국에는 뭐 죽기 전에 내 삶 찾으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생각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고1 학생들한테 자꾸 이런 소재를 던져주는 이유는 저는 그런 맥락 아닐까 싶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라고? 그래, 실패는요 뭐라고? 삶의 실패로 이어지진 않아요. 끊었다 갈게요. 자, 얼마 전에 나는 소중한 벗이 불쑥 물었는데 너 왜 그렇게 매사에 자신감이 없어? 난 아무렇지도 않다는 뜻이 적당히 둘러대긴 했지만은 아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패의 결과 또는 정확하게 이거죠. 실패도 아니야. 포기의 결과 자신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잘 들어 얘들아. 시도를 한 사람은요 실패가 나와요. 성공만 계속되는 인생은 없어 얘들아. 진짜. 성공한 사람도 99번의 실패 끝에 한 번의 성공을 하는 거야. 시도한 사람은요 실패가 남아요. 하지만 실패의 결과 뭐가 남냐면 데이터가 남는다니까. 그러면 정답을 찾아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야. 아이러니하죠. 실패를 해야 정답 확률이 높아지는 거야. 왜? 우리 삶은요 한 번으로 끝나진 않잖아. 우리 삶은 계속된 반복의 과정이기 때문에 실패의 반복에서 정답 확률은 계속 누적되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럼 봐봐. 아예 포기한 사람은요 결국에는 정답 확률, 성공의 확률도 높아지질 않는 거야. 결과적으로 자신감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론 실패의 결과 의기소침해지기도 해.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왜? 실패했으니까. 자신의 인생은 실패의 역사니까. 뭐래도 안 되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고. 왠 줄 알아요? 실패는요 뭐랑 동의어야? 데이터와 동의어야. 정답 확률을 높여간다의 동의어야. 왜? 이 방법을 해서 안 됐으면 다른 방법 해보면 되잖아요. A 방법, B 방법 해서 안 됐어. C 방법 해보면 되는 거고. A, C를 해보면 안 되면 A, B를 해봐도 되는 거야. B, C를 해봐도 되는 거야. 그랬더니 어느 순간 야 이거는 A, B, C를 동시에 해야 되는 거였네. 그러면 결국 실패의 결과 정답 확률이 높아 정답을 찾게 되는 거겠죠. 결국 우리는 같은 현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정답 확률을 높인다고 해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에이 아무것도 안 돼라고 의기소침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어제도 여러분한테 강조했던 게 뭐냐. 여러분 나이 때 배워야 하는 것은 미적분이 아니라 삶의 태도라고요. 전교 1등하고 서울대 가고 의치학 한수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삶의 태도와 자세를 배우는 거라고요. 왜? 서울대를 가도요 의대를 가도요 방황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인생의 답을 못 찾을 수 있고요. 하지만 9등급 나왔어도요 그 친구가 태도와 자세가 바르다면 앞으로 80년은 더 살 텐데 그 친구가 이렇게 가지 않겠어요? 이해됐니? 그래서 오히려 서울대생들이 잘 안 풀리는 이유는 왜 그러냐. 그 친구들은요 어린 시절에 실패의 경험을 별로 못 해봤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봐. 서울대를 간다는 건 최소 상위 0.3% 정도야. 요즘은 정시가 줄었죠. 그럼 상위 0.2%까지 가요. 고등학교 3개에서 1등 해야 돼. 보통 고등학교 한 학교가 300명이라고 치면은 1000명 중에 2명 내지 1명 정도 가는 게 서울대 정시잖아. 그럼 서울대 정시로 가는 친구들은요 사실은 20년 동안의 학업 생활에서 실패 역사보다는 전교 1등이나 만점 같은 성공의 역사 훨씬 많을 거야. 그래서 걔네들이 20살 때 무너지는 거야. 왜? 실패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그건 공부해서 실패하지 않은 거야. 그 친구의 재능은 공부인 거지 사회생활은 또 다른 얘기예요. 그러면 20살 이후에 사회생활을 했어?
그때 되면 데이터 갖고 경험이 없으니까 걔는 또 실패를 해요. 문제는 실패하는 게 익숙하고 거기서 정답 확률을 높여가는 게 익숙했던 친구는 그거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여서 성장하지만 그런 경험이 없었고 성공만 해왔던 친구들은 무너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소년 등과라는 표현도 있거든요. 어린 시절에 사시 합격해서 막 고위 가려고 됐을 때 승승장구에 정말 성공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들 끝이 보통 좋지는 않아요. 이유는 실패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잘 들어. 우리가 크게 일단 여기서는 정보가 두 갈래로 갈렸어요. 포기냐 시도냐. 시도를 하세요. 실패할 거라고. 괜찮아. 왜? 실패를 한다는 것은 정답 확률을 높여간다는 거니까. 그런데 애당초에 시도조차 하지 않잖아요.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은 그냥 아무런 데이터도 없으니까 그 사람은 어떠한 자신감이 생기지도 않는 거예요. 오케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자세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아픔이에요. 치명적 허점이고요. 그럼 그 아픔과 허점에 대해서 성찰을 하겠죠. 그래서 깨달았죠. 이제 내가 얘기 다 했죠. 피아노 그 사례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삶의 근본 원인, 그게 문제였던 거죠. 뭐라고? 버릇이요. 바꿔 얘기하면 삶의 태도와 자세라고요. 됐죠? 뭐라고요? 버릇. 삶의 태도와 자세라고요. 결국 어떻게 돼요? 나는 굉장히 비관적인 인식을 하게 되죠. 두 번째, 자신감이 떨어지니 내 능력도 나는 의기소침하게 생각하죠. 결국 어떤 상태인 거예요? 녹이 슬어버린 상태와도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반짝반짝 빛나던 그것이 녹 때문에 보이지도 않게 돼버리는 거죠. 공포 때문에, 비관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는 내 본질까지도 바뀌어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본질이 금이어도요, 뭐 해요? 녹슬어버리면 녹슨 쇳덩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본질이 녹슨 쇳덩이 돌덩어리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요, 금으로 한번 더 씌워보세요. 더 씌워보세요. 더 씌워보세요. 더 씌워보세요. 더 씌워보세요. 그래도 본성은 어디 안 가요? 아니요. 더 씌우고 더 씌우고 더 씌우다 보면 방법을 찾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도금일지라도 진짜와 진배 없어지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생각을 해봐. 처음부터 왕이 어디 있고 처음부터 재벌이 어디 있어요? 왕도 재벌도 시작은 그지거나 왕이 아니거나 재벌이 아닌 사람들로 시작을 했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 서울대 간 사람은 처음부터 공부 잘했겠어요? 뭐 초등학교 뭐 1학년 때부터 서울대 합격할 만한 수능 실력을 갖고 있었을까? 아닌 거야. 결국 생각을 해보잖아요. 우리는 결국에는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삶의 과정에서 저는 바뀌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죠. 나의 깨달음이죠. 나 이 글의 주제죠. 일단 뭐 해보자고요? 시도해보자고요. 두 번째, 시도의 결과가 실패하자고요. 하지만 실패는 뭐라고요? 그 자체로 데이터고 따라서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실패라고 생각을 하시자고요. 됐죠? 두 번째, 우리는요 데이터가 없는 상태라니까. 즉 우리는 확률적으로 존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따라서 자꾸 가능성을 마음대로 특정 짓지도 말고 봐. 너무 가능성을 알지도 못하면서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마음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두 번째, 진로 그 자체가 직업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24시간 곱하기 7을 해봐. 7, 24, 4, 7, 28 168시간이죠. 그럼 168시간 중에 우리 자는 시간도 있을 거고 일하는 시간도 있을 거고 여가 시간도 여러 가지 시간들이 있을 거야. 그리고 대부분 60살이면 은퇴를 하잖아.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이 우리의 정체성일 수도 있겠으나 이러면 우리의 정체성은 너무나 좁혀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를 비롯한 수많은 요소들의 총합이 내 삶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장래희망이요, 직업이요, 이렇게 다
닫아놓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말자고요. 그 이상의 것들을 생각을 하자고. 됐죠? 동시에 뭐라고? 너무 안정적인 삶만 추구하지도 말자. 근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땐 그래. 그냥 사바사고 케바케요. 여러분이 그래서 결국에는 인생의 정답을 찾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근데 잘 봐.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를 잘 주목을 해야 돼. 뭐라고요? 이거야. 내가 얼마나 그 꿈이 무엇이든 몰두할 수 있냐. 몰두한다. 몰입할 수 있냐. 플로우, 무라일체라는 단어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보라고? 시도해 보시라고. 데이터를 얻어 보시라고. 실험의 결과로. 이해됐어? 즉 무슨 얘기예요? 내가 몰입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위한 시도를 해봐라. 즉 시도의 결과 실패, 데이터를 얻고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은 어디다? 그 방향성은 어디다? 플로우. 몰입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몰입이란 게 뭐냐면 우리가 게임하다 보면 막 날새면서 하는 애들이 있어. 뭐 하나를 미친 듯이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걸 찾으래요. 이 얘기도 되게 중요한 얘기도 맞는 얘기인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이게 장인들이거나 마스터가 된 사람들을 보면요. 진짜 몰입이 돼서 이런 거야. 여러분 피겨 같은 거 타거나 운동 같은 거 하면 되게 몸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진짜 우리는 5분도 뛰기 힘들잖아. 그런데 운동선수들도 왜 그렇게 막 8시간씩 10시간씩 운동을 할 수 있냐면 몰입하기 때문이에요. 몰입하잖아요. 그러면 감각이 뭐라 그럴까? 약간 진짜 그 느낌을 어떻게 말로 설명하기 힘든데 진짜 그냥 무감각해지는데 힘들지도 않고 어느새 시간은 흘러 있고 어느새 그 과업은 다 수행이 되어 있는. 그래서 결국 이 글의 주제는 시도하고 실패의 결과 데이터를 축적해서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결국에는 우리가 몰입할 수 있는 삶의 방향을 찾아가 보자. 태도와 자세를 습관을 잘 들여보자. 이런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나머지는 어차피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 가지고 오는 거니까 그냥 얘는 수행평가 관련된 내용으로 출제되는 내용들이라서 쭉 넘어가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 쓰기 관련해서 전부 다 수행평가 관련된 내용들이거든. 답을 딱히 정하기 힘들고 내신 문제로 출제될 만한 포인트들은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단원은 여기까지 마무리 지어볼게요.